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빅테크 우르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급락.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충격에 시간 외 6% 급락, 엔비디아 7%, 테슬라 4% 급락.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 더 못 이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의 보복 공습. 지금 되게 시장이 지금 어지러워요. 테슬라랑 엔비디아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외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 쪽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채 시장을 조작했다. 그래서 시장을 조작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의도적으로 이제 거품을 끼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헤지펀드인 허드슨 베이 캐피탈에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는 스텔스 양적 완화로 시장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1% 인하한 효과를 줄 정도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채 발행 비율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미국 재무부가 향후 이제 미국이 경제가 크게 침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경기를 띄워서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단기 국채 비중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기 채권 비중을 15%에서 20%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로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 15%에서 20% 정도를 단기채로 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짧은 채권이죠. 그렇게 해서 만기가 짧은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고 나머지는 장기채를 발행해서 이 비율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85에서 90, 75에서 80% 이렇게 장기채 대 단기채 비율을 뭐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단기채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이 이상을 넘어섰다. 근데 이게 무슨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허드슨 베이 캐피털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논란을 제기한 건 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쇼크 이때 당시 수준으로 단기채 비율을 너무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금리 인하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품이었던 종목들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시장 버블 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부의 옐런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 경제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 적이 없다 100%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됐다라는 어떤 이제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의혹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팩트로는 어떻습니까? 실제 단기 국채의 어떤 그 발행량 수준이 금융위기나 코로나 쇼크 당시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때 수준으로 너무나 늘어났다. 근데 지금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왔거나 뭐 코로나 쇼크 같은 게 터졌거나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진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건 시장에 과도한 버블을 양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여기까지만 상승할 거였는데 괜히 저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서 더 시장을 부양시킨다라는 거죠. 이 의도는 뭐냐? 민주당이 재선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좋고 바이든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가야 되는데 이제 원래 제가 봤을 때도 매크로 경제 제가 데이터로 계속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2023년쯤에 이미 시장이 꺾였어야 됐어요. 매크로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매크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유동성을 너무나도 과할 정도로 공급을 했다. 이미 코로나 쇼크 이후로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쇼크 관련해서 이제 대응했던 거를 바이든이 이어서 과도할 정도로 유동성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승은 하나의 어떤 버블을 키우게 되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거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시총이 4천조 원에서 1,000조 원이 증발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1,000조 원이라는 돈이 엔비디아 시총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오늘 시간 외 기준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6.59% 시간 외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달러 부근 여기까지 지금 시세가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냐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기고 있는 거죠. 가격만 오르면 돼 이렇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루 이틀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300, $500, $1000 갈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버블만 더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졌으면 조금 무너질 거, 여기서 무너지니까 더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혹들도 같이 제기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데이터를 몇 가지 좀 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AI 시장에 굉장히 연관성이 깊잖아요. AI 시장이 성장해야 엔비디아 칩도 계속 팔리는 구조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어떤 플랫폼들을 쓰고 있냐, AI 쪽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냐, 예스라고 대답한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기업이 100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5개 기업만 실제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 AI를 안 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쓸 계획은 있냐? 앞으로도 당장은 없다. 이런 의견이 너무나 지배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상당수가 많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입할 거라는 걸 감안하고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냐, 미래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에 관련된 매출, AI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줘야 엔비디아 매출이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게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주가도 계속 이제 덩달아서 상승할 수가 있는데, AI 쪽에 지금 수요가 이렇게 적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 AI의 매출, 관련된 매출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라는 그 월가의 최근 의혹들이 좀 이제 어떤 그 신뢰성이 보태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그럼 엔비디아 내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2023년만 해도, 이제 2024년 1분기만 해도, 올해 1분기만 해도 이렇게 이제 주식을 많이 팔진 않았는데, 주가가 폭등하고 나서 2분기부터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거의 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의 물량들이 진짜 많아요. 거의 주기적으로 굉장히 놀랍다 싶을 정도로 팔아치고 있거든요. 물론 젠슨 황이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의 물량이기는 하지만,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공격적으로 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시장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수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좀 위험한 수준까지 빠진 상황이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120 부근까지는 극적으로 회복을 해줘야만, $120 부근까지 여기가 주가로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 부근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아야지만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월가의 그런 비관론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도 위태하다. 엔비디아 큰 손들도 비중 확 줄였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큰 손들이 비중 줄였으면 얼마나 줄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내부자 매도세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 스타일 자체가 원래 데이터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애초에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큰 손은 뭐냐?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글로벌 대표 기술주인 엔비디아가 이달 급락하면서 국내 AI 관련 상장지수 펀드 내에 엔비디아 비중도 대폭 줄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엔비디아 조정 잠깐 왔다가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AI 관련된 펀드들이, 뭐 물론 이제 한국 쪽 펀드만 예시를 든 거지만 아마 외국 쪽 기관들도 매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쪽 특히 헤지 펀드들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기 전부터 미친 듯이 이제 지금 매도를 치고 더 나가서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건데, 우리나라 기관들도 엔비디아의 투자 이제 비중을 많이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스닥도 거의 추풍 낙엽이에요. 최근 테슬라가 이제 쭉 1000일 동안 떨어지다가 이제 막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나스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 가격 부분 17,1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이제 파동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 변곡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을 실패하면은 더 크게 하방으로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변곡점 자리에서 하방으로 가격이 추가로 뚫리게 되면 하락 심리가 더 심화되는 자리인데, 일단 다행히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1.8%포인트 이제 선물 지수에선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지수가 반등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이
그대로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주저앉는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18,000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18,00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확실히 확인하고 여기가 양봉으로 뚫려서 지지가 되는, 여기서 시세가 이렇게 위에서 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만 나스닥도 회복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사실은 나스닥 회복하려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데 반해서 다우지수나 러셀 지수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가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빅테크 쪽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저렇게 빠지는 거지, 사실은 지금 여전히 미국 증시의 어떤 매수 심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이슈도 나왔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거는 엔비디아 플러스 테슬라 이 두 가지예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어서 테슬라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테슬라 미국에서 185만 대 리콜, 주가 급락.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려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했다. 회사의 손실이 좀 이제 누적이 되겠죠. 지금 테슬라,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매출 증가율이 점점 둔화돼서 이제는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매출 성장률이 정체된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도 동시에 하락세를 이제 타고 있고, 테슬라의 이익 같은 경우도 월가에서 예상한 예상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 60달러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50달러대 정도까지밖에 못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지금 지난 4월에 시애틀에서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이제 좀 안 좋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그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지금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자율주행이 탑재된 로보택시가 출시되는 것만 기다리면서 이 로보택시가 세상에 이제 충격을 주고 혁신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로보택시가 이제 출시되는 시범 쇼케이스 이런 것들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계속 허점만 발견되고 있으니 이러니까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에코프로도 뿐만 아니라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 지금 테슬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테슬라가 잘못된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전기차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매크로 관점, 즉 거시경제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스타벅스 매출이 2분기 연속으로 되게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건 소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물가가 높아져서 경제가 이제 물가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사실 사람들이 약간 필수품처럼 구매해서 마시는 음료 산업이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의 매출이 2분기 연속으로 줄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스벅 커피를 못 마실 정도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소비 심리가 악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비 심리가 악화한 부분은 제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로도 확인시켜드렸죠. 5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구매량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상황상 좀 테슬라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3중 바닥, 네 번째 바닥을 찍어주는 시점인데 89,000원대가 강하게 음봉으로 뚫리거나 하락 추세를 타게 되면은 굉장히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재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테슬라도 주가가 다시 하방 추세를 강하게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당연히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핑크빛 전망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이 시장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을 꼼꼼하고 이제 최대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뤄주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자처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 정말 시끌시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수장 한의에 피살당했다, 중동 불안에 석유주 해운주 급등. 오늘 한국 석유부터 비롯해가지고 막 해운주들이 막 10% 20%대로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장에서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석유주가 석유 가격이 엄청 급등했기 때문인데, 석유주와 해운주가 줄줄이 급등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피살되는 등 중동 지역 불안이 심화한 영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주들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주요 선사들이 홍해 노선을 포기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즉 이제 중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동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이제 넘어서 가는 이런 이제 활로가 이제 바뀔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해운주들이
좀 이제 일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장거리 노선을 이용해서 운임이 상승할 거다. 그럼 결국 이제 해운주의 어떤 매출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의 홍해, 우회 항로 채택은 최소한 올해 2분기 내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시장이 계속해서 다양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구리가 쭉 이제 계속 7월 정도 내내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구리가 반짝하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구리가 지금 이제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냐면 중국에서 그간 구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원자재들을 평소보다 정말 많이 사들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졌냐면 중국에서 구리를 미친 듯이 세계 시장에 덤핑해서 팔아버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거의 20년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로 중국이 구리를 수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 중국은 공장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이제 곳이잖아요. 중국은 전 세계 공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자재 소비량의 한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써요. 구리도 특히 50% 이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수요가 더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구리를 사들였는데 구리를 쓸 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가 어렵고 구리를 못 쓸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구리를 다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경제 상황이 미국 대공황 때랑 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구리를 이렇게 덤핑해서 팔아치우는 현상이 대공황 때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대공황 때 같은 경우는 소련이 원자재를 전 세계 시장에 덤핑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주가도 덩달아서 더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쪽으로도 잠깐 좀 건드려 보면 부동산 PF 연체액 석 달 새 2.6조 폭증. 그래서 제3차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9월부터 구조조정 돌입할 거다라 얘기까지 하는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면은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어디 동탄에서 이제 동탄인가 어디서 뭐 이제 7년 전 가격에 아파트가 나와가지고 미분양 물량에 수십만 명이 몰렸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이거야 당연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거니까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액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3월 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몇 달 정도 만에 연체액이 조 단위로 너무 많이 급증했어요. 2조 원이 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연체율이나 연체액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연체액 규모를 감안하면 제1, 2금융권에서만 7조 원에서 8조 원의 물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굉장히 지금 경제 안 좋은 상황 아닌가요? 여기에 3조 원 안팎세 새마을금고 보유 부실 대출을 더하면 경공매도를 통해서 부실을 털어야 될 물량이 11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굉장한 물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막 연체율이 부동산 PF 대출 중 연체율이 막 10%대다 이러는데 전체 PF를 일으킨 비중 중에 10%가 지금 이제 연체율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실제 부동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계속 가속화돼가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결국은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소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소비가 악화되면은 결국 기업들의 매출도 악화하고 매출이 악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부터 많은 종목들이 하락 압력을 받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이런 투자 심리 악화가 전가되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이제 금융기관의 부도 리스크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연체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 연체가 뭐예요? 돈을 빌렸는데 못 갚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빌렸어요? 은행, 증권사 이런 데서 빌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연체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냐? 은행들의 자산이 부실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부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이 은행에서만 지방은행 60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리스크적인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결국은 낙관론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소나기가 오는 거를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우비를 안 챙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 컨텐츠들이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소나기가 다가올 어떤 그런 이제 안 좋은 폭풍우가 몰아칠 시장에서 우산이나 우비의 역할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